안녕하세요. 토요과학 강연 진행을 맡은 서울시립과학관 강윤아입니다. 오늘은 토요과학 강연 4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강연에 접속해주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네, 제네시스 X님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시죠? 건강을 위해 몸에 좋은 약재를 이용한 한약을 먹기도 하고 기능성 식품이 인기가 참 많습니다. 예로부터 가장 유명했던 약재는 인삼이죠. 오늘 인삼을 그냥 기르기보다 연구자들이 이 인삼을 품종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양태진 교수님께서는 현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림생물자원학부에서 약용식물 유전자 연구 및 적용, 약용식물 자원 수집 및 우수 품종 개발, 약용식물 그린 바이오 사업 기술 개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큰 박수로 양태진 교수님을 모셔볼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전 질문을 좀 받아보니까 사람들이 유전체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고 인삼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았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유전체와 인삼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인삼보다는 산삼의 진화 비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약용식물에 대해서 실제로 약용식물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고 왜 개발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말 중요한 그린바이오 산업을 어떻게 부흥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이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강연 시작해 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 서울대학교 양태진 교수입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실 이런 강연은 제가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고 긴장되고 그러신데 옆에 강연아 사회자님께서 잘 리드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 오늘 산삼, 사실은 뭐 산삼이라고 해도 되고 인삼이라고 해도 되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상징과도 같은 인삼이 어떻게 우리 한반도를 고향으로 해서 지금까지 있어 왔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진화 비밀, 그 다음에 유전체를 이제 연구하는 그런 유전체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다양한 약용식물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제 연구실에서 보여지는 관악산 계곡의 풍경입니다. 참 예쁘죠? 좀 멋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지금 담배를 끊은 지 한 5, 6년 됐는데 그전에는 이 베란다에 나와서 여기 지나가는 이 비행기를 쳐다보곤 했는데요. 정말 이 아름다운 계곡 그리고 이 비행기에서 서울대학교 저희 캠퍼스는 어떨까? 이런 것도 지금 제가 사진을 또 비행기에서 직접 찍어본 사진입니다. 직접 찍으신 거예요? 예, 제 우와. 사무실이 바로 여기에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똑같은 앵글로 똑같은 관악산 계곡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에 사진을 찍었는데 어떠세요, 사회자님? 진짜 장난 아니네요. 전혀 틀리게 보이죠? 네네네. 이게 저는 이런 정말 스펙트클한 이런 경관을 만들어내는 게 또 식물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물론 여기 겨울의 장관은 눈이지만 지금 봄, 여름, 가을 이 울긋불긋한 꽃과 단풍 이 모든 게 다양한 식물이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경관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식물도 봄에 피는 꽃, 가을에 이제 단풍 여기에 들어있는 물질들 이런 것들이 각 식물마다 아주 독특하고 고유한 수십 수백 가지의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물질들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전 세계에는 이제 이 관악산 계곡에는 몇 종의 식물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저기도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을 텐데 네네. 우리나라에는 한 4,000종 정도의 우리나라 고유의 식물이 있고 전 세계에는 약 30만 종의 다양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식물들을 연구하는 이제 식물들을 탐구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교육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행복한 작업을 가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된 식물이 이 식물입니다. 혹시 이 식물이
어떤 식물인지 아시겠습니까, 사회자님? 글쎄요. 이거 약간 예.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네, 혹시 이파리는 네. 또 아카시아 네. 꽃도 비슷하고 네네. 꽃은 또 노랑 콩꽃처럼 이렇게 꽃이 줄기 위에 폈죠. 혹시 오늘 콩가식물일 것 같아요. 콩가식물인가요? 네. 오호. 근데 아닌가? 혹시 저기 지금 돼지 감자, 아. 감자, 땅콩, 오. 미나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땅콩? 야, 땅콩. 플로라님이 땅콩 맞추셨네요. 어우, 맞추셨어요. 예. 와, 역시. 예, 야, 역시 아우. 정말 제가 이 4학년 때 네네. 이런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4학년 때 땅콩을 저는 지리산 산자락에서 땅콩을 처음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너무 맛있어 하니까 어머님이 땅콩을 저희 텃밭에 심어주셨어요. 오. 그래가지고 땅콩을 심고 이제 한 7월이 됐는데 한여름에 땅콩 줄기 위에 노란 꽃이 이렇게 핀 거예요. 오. 이 노란 꽃을 보고 처음엔 좋았는데 한참 있다가 내가 알고 있는 땅콩은 땅 속에서 캐는 열매인데 꽃이 줄기에 펴 있으면 어떡하지? 이 그러게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인터넷도 없고 조사할 데도 없고 그 지역에 땅콩 재배하는 농가도 없었고 초등학교 4학년 갔다 오면은 매일 저 땅콩밭에 가서 삽질을 해서 저 노란 꽃을 흙으로 묻어줬어요. 얘는 땅 속으로 들어가서 열매를 달아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었는데 사실은 제가 한 열흘 동안 열심히 묻어주다가 나중엔 지쳐서 포기했는데 가을 되니까 뭐 한 포기에 이렇게 조랑조랑 땅콩이 달리더라고요. 오.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이 이 땅콩 자체가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제가 땅콩을 연구하는 그런 지금 과학자의 길을 가고 있고 땅콩을 또 제가 수업 시간에 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땅콩이라는 식물은 노란 꽃이 줄기에 저렇게 피는데 네네. 꽃이 피고 수정이 되고 나면은 네네. 꽃이 못 핀 거는 그냥 꽃이 떨어지고 말아요. 수정이 된 거는 그 꽃자루, 이만하던 꽃자루가 저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 땅 속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이 뿌리 같은 것들이 네네네. 보이시죠? 저게 꽃자루 요만한 게 계속 뻗어나가면서 뿌리처럼 땅 속으로 파고 우와.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네요. 예. 우와. 저기 보시면 심지어 까만 비닐도 뚫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이제 둥지를 틀고 이제 땅 속에서 저렇게 조랑조랑 땅콩 열매를 저 맺게 처음 됩니다. 알았어요. 우와. 그래서 이제 땅콩이 가지는 저런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것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맨날 먹는 땅콩조차도 저런 신비로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물은 굉장히 우리가 너무 보편적으로 너무 이제 보고 있지만 사실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 이런 것들이 많았고 이런 걸 연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행복한 그런 답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우와. 자, 그러면은 뭐 제가 오늘 얘기하기로 한 그 강연 내용 이 부분을 한 3가지 정도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산삼 얘기만 해도 사실 1시간, 2시간으로 모자라지만 좀 큰 얘기도 좀 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린바이오 산업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한지 우리나라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강화를 하면서 연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약용식물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방향 그 다음에 3번째로 산삼에 대한 유전체 해독 연구 결과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네. 너무 기대돼요, 지금. 예, 저 또 아까 그 관악산 계곡을 보여줬던 이유하고 같은 건데요. 그 관악산 계곡에 그 많은 수백 종의 식물들이 다양하게 울긋불긋 이제 물들였는데 그런 식물들을 볼 때 저는 신비로움 이런 걸 사실 느껴요. 저 식물이 우리처럼 다리가 날개가 있지도 못하고 땅 한 번에 뿌리 박으면 거기서 평생을 마쳐야 되는데 식물의 일생, 식물의 비밀 이런 것들이 참 다른 동물이나 미생물하고 틀리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성이 없기 때문에 식물은 자기만의 독특한 진화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번 뿌려봤고 거기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비바람이 몰아치나 거기서 평생을 마쳐야 되고 평생 잘 자라서 더하게 나중에 뭐 해야 되죠? 좋은 유전자를 교환하고 후손을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맞아. 씨앗을 퍼뜨려야 되죠. 그래야 계속 살아남고 이제 대대손손 번성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못 움직이니까 유전자 교환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짝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곤충을 향으로 불러들이고 화려한 꽃으로 곤충을 불러들여서 이제 화분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매개체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식물이 굉장히 현명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의 수단으로도 쓰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더 나아가면은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음식이 되기도 하고 또 약이 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고 식물이 만들어내는 2차 대사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 그 2차 대사 물질이 식물에 있어서 기능성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 약이 되는 물질이고 우리가 식물을 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신비로운 어떤 양리 효과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그런 독성이나 약성은 적더라도 또 많이 먹어서 우리 영양분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음식으로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코알라가 수박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수박이 한 통에 약 300개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그 수박이 왜 저 300개의 씨앗이 있는데 그러면은 씨앗만 탁 300개 달아가지고 이제 하면 경제적으로 요만한 수박으로도 씨앗 300개를 이제 맺고 전파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수박이 저렇게 빨갛고 맛있는 과육으로 300개 씨앗을 담는 그런 형태로 진화해 왔을까요? 혹시 동물들이 먹고서 맛있게 먹고 열심히 멀리 퍼뜨려 주는 게 얘한테는 수박이 쓴 좋은 진화의 메커니즘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되게 것 같아요. 똑똑하네요. 그러니까 식물마다 독특한 어떤 진화의 메커니즘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땅콩 같은 경우 고소하고 맛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면 얘는 끝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땅 속에 숨어 들어가서 꼬투리를 맺는 그런 진화의 메커니즘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되게 부분일 신기하네요. 것 같습니다. 결국 식물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음식의 어떤 영양분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지질,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걸 얘기하지만 그 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2차 대사물질, 효과가 있는 그런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모든 식물은 수백 종류의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전 세계에 아까 30만 종의 식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각각의 식물 종이 수백 가지의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자연은 지구상에 있는 식물은 그야말로 각 식물마다 수백 개의 화학 물질을 스스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식물은 그야말로 수천만 종의 화학 물질을 스스로 만들고 보유하고 있는 화학 물질, 천년 파이토케미칼의 은행, 도서관, 혹은 저장고라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탐구해서 활용성을 찾는다라고 하면 무궁무진한 이제 가능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되게 그렇게 되니까 정말 흥미진진한 연구 대상이 아닌가. 예, 그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저희가 타미플루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도 사실 마스크 써야 되지만 좀 숨이 차서 좀 마스크 벗었는데요. 사실 코로나도 이제 저는 빨리 어떤 그 치료제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나오기 전에 이 코로나와 비슷하게 걱정을 했던 게 20년 전에 신종플루였죠. 맞아요. 이 신종플루도 사실은 그때 코로나처럼
이 치료제가 안 나왔으면은 지금과 같은 효과가 이미 20년 전에 벌어졌을 겁니다. 그때 이 약이 나온 게 타미플루인데 이 약의 소재는 바로 이 팔각이라고 하는 이 식물의 이름은 스타 아니스라고 하는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는 식물인데요. 저 팔각 회향 저거는 베트남 쌀국수를 만들 때 향신료로 쓰여지는 향긋한 그런 이제 향신료입니다. 저기에 있는 씨앗에 이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식힘산이라고 하는 요 물질이 한 10%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살짝 모디파이해서 보니까 얘가 바이러스를 죽였죠. 신종플루를. 그래서 이제 치료제로 개발이 된 겁니다. 결국 타미플루도 이 회항이 없었으면은 개발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매년 수백만 명의 목숨을 살리는 말라리아 치료제. 이거는 또 개똥쑥에서 나온 알트미시닌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파이토케미칼이 약으로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주목나무. 100년 이상 자란 주목나무의 속껍질에 들어있는 굉장히 화학 구조가 복잡한 이 탁솔이라고 하는 요 성분. 이 파이토케미칼이 유방암 치료제로, 천연 유방암 치료제로 매년 수조 원의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식물로부터 개발된 그리고 식물로부터 직접 추출된 그런 물질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아직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린바이오 산업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이제 이그젬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타미플루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타미플루 요 성분 이거는 이제는 요 팔각 회항에서 추출하지 않고 요 구조가 이 앞에 있는 알테미신이나 탁솔에 비해서 구조가 좀 간단하죠. 네네. 간단하다 보니까 이걸 만드는 유전자도 두세 개만 원래 이 식물에 있었던 요 유전자를 대장균에 넣어주면 대장균이 만들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대장균이 저걸 못 만들었지만 저 식물의 유전자를 대장균에 넣어서 대장균에서 왕창 생산하고 그걸 통해서 대량 생산하니까 이 타밀플루도 굉장히 대량 생산되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만들어졌고 이걸 개발한 길리아드 사이언시스라고 하는 그 회사는 요 기술 하나 개발한 걸로 매년 수조 원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미 로얄티로만 받아들이고 엄청난 대기업이 됐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그린바이오 산업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정말 그 효과는 엄청나고 물론 개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이 그린바이오 산업 이거는 방금과 같이 어떤 천연물 신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건강 기능성 식품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화장품도 될 수 있고 다양한 어떤 바이오 제품의 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 자체가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것 외에 살짝 모디파이하고 가공되면서 정말 큰 부가가치 그린 바이오 산업을 만들 수 있고 그 부분은 고부가 산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매년 굉장히 큰 이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국토 면적도 좁고 식물에 원래 보유하고 있는 식물 종도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지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물 자원을 풀리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도 보면은 해외 의존도가 거의 70%에 달해요. 우리나라 자원을 이제 더 충분히 잘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물론 해외 자원도 활용해야 되지만, 나고야 어정서라는 그런 국제적인 이슈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 자원을 더 많이 활용하고 개발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더 특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자원에 대해서 쭉 좀 살펴보면은 저는 이제 식물만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떻게 부르는 어떻게 카운트 하느냐에 따라서
4,000종, 5,000 정도 되고 한 8,000종까지도 조류를 포함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한 개의 식물 종에도 보면 또 수만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해서 정말 미래 그린바이오 산업을 위한 소재 산업 이런 부분들을 부응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협력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이런 정부 부처들의 협력, 연구 이런 것들도 진행이 돼야지 되는 그런 이제 과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움직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토픽으로 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좀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말을 좀 빨리 하는데 중간에 브레이크 하셔도 되고요. 네. 혹시 뭐 좋은 질문 나오시면 네네. 질문 받아주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약용식물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식물, 아까 30만 종의 약 30만 종의 식물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라고 했는데 그 식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사회자님의 한 세포 내에 사회자님이 가지고 있는 DNA 양은 DNA가 몇 개의 DNA 쌍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시 몇억 개? 한 사람은 한 약 30억 쌍 정도의 네네. DNA로 저희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대부분의 동물은 유사해요. 그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람하고 침팬지하고도 유사도가 98.6%예요. 1.3%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이 옥수수 간에 1.4%가 차이가 나요. 오, 너무. 좀 아이러니하죠. 네. 좀 당황스럽죠. 네. 정말 식물은 같은 종류에서도 이런 다양성 변이를 가지고 있고 또 식물 간에 비교하면은 여기 식충식물 왼쪽에 있는 젠니시아라고 하는 이 식물 같은 경우는 유전체 크기가 0.6억 개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과식물하고 비슷한 백합목의 저 식물은 그것보다도 한 세포 안에 있는 DNA 양이 한 2,500배가 더 많습니다. 이 정도로 식물 내의 변이가 그 정도로 많고 그런 이유를 살펴보면은 식물은 진화해 오면서 약 적어도 제일 적은 게 한 4번, 많은 거는 8번 이상의 배수체가 되는 그런 현상을 겪어왔습니다. 배수체라는 거는 지금 현재는 이배체, 모든 생물체는 이배체처럼 엄마, 아빠, 염색체가 쌍을 이루면서 생식 능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는 건데 그 배수체라는 거는 그런 염색체의 쌍이 2배가 되는 거예요. 4배체가 되는 그런 현상을 겪으면서 보다 다이나믹하게 진화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현상을 지난 한 15억 년 사이에 4번에서 한 8번 이상의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구가 이제 빙하기 거치고 간빙기 거치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이 환경 변화를 거칠 때 그런 변화를 통해서 살아남고 지금 같은 이제 종의 다양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종의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감자가 어떤 거죠? 우리가 아는 감자는 수미 감자, 오른쪽에 있는 동그란 저 하얀 저런 수미 감자 혹은 좀 아틀란틱이라고 해서 큰 뭐지 바베큐용으로 이제 큰 감자 이런 거가 있는데 다 이렇게 균일한 감자만 알고 있지만 사실 감자종 그러면은 페루가 이제 원산지인데 고향인데 페루에 가면은 감자 그러면 들판에 이 왼쪽처럼 이런 정말 다양한 감자가 있어요. 되게 뭔가 꾸불꾸불하고 되게 네, 색깔도 그러니까 좀 그렇네요. 저 막 검정색 나는 저런 것들은 얼마나 안토시아닌이나 이런 굉장히 기능성 물질이 많이 담겨 있겠습니까? 저런 걸 소재로 또 새로운 품종이 개발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감자 그러면 오른쪽처럼 균일하게 생긴 잘생긴 이런 것들만 상상하지만 사실은 야생에 있는 감자종 유전 자원의 다양성은 왼쪽처럼 정말 저렇게 다양하다는 거죠. 저 중에서 딱 더
우리의 목적에 맞게끔 골라가지고 걔만 증식하게 오른쪽처럼 품종입니다. 여기 뭐 GMO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저 중에서 좋은 걸 골라서 많이 증식하고 그것만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해 온 그런 과정을 품종 개발, 종자 개발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좀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사실은 종자 그러면 이제 종자를 보여드려야 되지만 종자까지 설명드리려면 좀 복잡해서 이제 종자, 이 감자는 저 영양 번식이라고 하는데 저걸 잘라서 심으면 저희가 종자처럼 재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종자처럼 이용이 되기 때문에 종자와 같게 우리가 취급을 할 수 있는 거고 실제 대부분은 종자를 직접 심는데요. 이제 종자 같은 경우 우리가 밭에서 균일한 그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벼, 뭐 배추, 양파, 마늘 정말 균일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감자는 그냥 이 중에 좋은 거 골라서 증식만 하면 되지만 종자 개발은 좀 더 얘랑 교배하고 얘랑 교잡하고 이제 정말 균일하게 그 개체가 나오게끔 여러 복잡한 교잡 과정 이런 게 들어가지만 이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개념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저희 그 서포터즈 대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줬는데요. 우리 되게 품종 같은 거 되게 다양하게 많잖아요. 예. 귤 같은 경우는 막 한라봉, 레드양. 근데 이렇게 계속 품종 개발을 하시는, 왜냐면 좋은 것도 있는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개발을 하는 이유는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한라봉도 좋아하시지만 또 어떤 분은 천혜향도 좋아하고 이게 다양한데 사람마다 기호도도 틀리고 이제 맛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재배를 했을 때 병이 왔을 때 한라봉은 어떤 병에 약하지만 천혜향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할 때 어떤 게 다른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제주도 그 기후에서 둘 다 잘 적응하지만 또 다른 더 좋은 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제주도에 막 새로운 병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병에 천혜향, 한라봉 다 안 좋은데 그 병을 이기는 새로운 품종이 또 필요하게 되죠.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자연 환경과의 계속 끊임없는 경쟁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맨날 그 열매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데 뭐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 네. 원래는 이제 더 많은 거 고려하고 이 종이 다 싹 사라졌을 때 뭐 얘가 남을 수 있고. 끊임없는 새로운 걸 개발해야지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환경도 변하고 사람 입맛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름이 아니라 새로운 걸 계속 대비하는 거고 불량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좋은 걸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자님은 대추, 토마토 그리고 오이고추 이런 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먹어봤어요. 되게 좋아해요. 네. 어떻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좀 그런 애들 있어서 그런 애들을 좀 키운 거 아니에요? 역시. 아니에요? 그 식물 쪽 전공하셨죠? 아니에요. 그냥 약간 유전 쪽은 했는데 근데 네. 그런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많은 맞아요? 분들이 네네. 오이고추 그러면 오이하고 고추하고 교배를 했거나 아니면 뭐 유전자를 이렇게 GMO처럼 만들었거나 생명공학을 했거나 이렇게 상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구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토마토가 있어요. 이런 것 중에 작은 것도 있고 이 방울토마토 혹은 대추 비슷한 모양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선발이 돼서 또 다른 것들이랑 교잡이 되면서 저게 개발이 된 거죠. 고추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피망, 파프리카, 그다음에 우리 매운 땡고추 다 고추거든요. 그 고추였어요? 예, 이런 것들 간의 교잡을 통해서 이제 이런 크고 오이같이 크고 전혀 안 맵고 아삭아삭하다 보니까 맛이랑 안 매운 거 아삭아삭한 이런 것 때문에 오이고추라는 별명을 준 거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호박고구마, 뭐 밤고구마
거의 이렇게 붙은 것들은 사실은 그냥 그 뒤에 붙은 그 식물이라고 상상하면 됩니다. 근데 저렇게 많은 전 토마토에서 놀라고 고추도 지금 놀랐어요. 예, 요런 이제 지구상에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또 더한 거는 이런 다양한 것들 간에 이 두 개 간에 교잡을 하면은 엄마하고 아빠 교잡하면 요런 게 나오는데 여기는 정말 균일해요. 근데 여기서 종자를 받으면 종자는 굉장히 균일하죠. 근데 이 수만 개의 종자를 심으면은 밑에처럼 가지각색의 다양한 고추가 나옵니다. 이게 유전의 힘이거든요.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를 3만 개, 5만 개 그런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엄마 아빠의 유전자가 리콤비네이션 되느냐에 따라 수만 가지의 조합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연에 이런 변이가 있고 그다음에 교잡을 통해서 계속 변이가 만들어지니까 이런 원리를 통해서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더 병에 강한 거, 농약을 안 쳐도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품종이 있다? 이거는 새로운 병도 또 나타납니다. 계속 끊임없이 좋은 품종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퇴보할 수밖에 없고 전 세계 경쟁에서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종자 개발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근 한 9년 정도 골든 시드 프로젝트라는 거 있어요. 시드가 골드예요. 골드보다도 더 비싼 값어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든 시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나라 종자 산업 이런 부분을 부흥하기 위한 연구 이런 걸 많이 했는데 또 전 세계적으로 식물에 대한 유전체 해독 현황을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700종 이상의 식물이 완전히 해독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 벼, 배추, 양배추, 그다음에 저희 실험실에서 독자적으로 인삼 이런 유전체를 완전히 해독을 했는데 완전히 해독하고 나면은 그 식물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 정보를 다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교잡했을 때 그다음에 그 자식이 어떤 유전형이 나올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좋은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자를 이제 교잡을 통해서 예측하고 개발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수한 종자를 더 빨리 신속하게 예측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유전체 정보가 완성이 되면은 정말 더 빨리 전 세계에서도 이 부분이 스포트가 안 되면은 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실시간 질문에 교수님 소장하고 계신 인삼주는 몇 종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예, 인삼 같은 경우 사실 인삼은 키우기도 어렵고 되게 이제 관리하기도 어렵고 이제 어려운데 인삼 종은 한 종이에요. 한 종이요? 네, 근데 인삼도 아까 다양성, 고추도 막 네네. 다양하듯이 인삼은 이미 우리나라에 30개 이상의 품종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이제 네. 세 번째 챕터에서 좀 보여드릴 네. 텐데 그런 다양한 것들이 인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이제 고유한 식물들 지금까지 개발이 안 돼서 지천에 혹은 산야에 잡초처럼 있던 이런 식물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아까 타미플루처럼 그 고유한 펑션을 찾아내고 새로운 효과를 찾아낸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엄청난 산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현재의 어떤 산업의 예를 보면은 이제 콜마 B&H라고 하는 회사에서 당귀랑 청궁, 백작약이라고 하는 고유한 우리나라 약용식물 세 가지를 조합해가지고 해모임이라는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 안 먹어봤는데 면역력 증진에 좋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수호궁이라고 해서 백수호, 당귀, 한속단, 당귀는 양쪽에 다 들어있는데요. 그것만큼 우리나라 참당귀, 우리나라 고양이 식물인데 이 당귀가 굉장히 약용 가치가 좋습니다. 특히 여성들한테 좋고요. 호호. 네. 그래서 이 백수호도 여성 갱년기에 굉장히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이 세 가지 추출물을
딱 섞은 제품이 백수공이고 그게 이제 여성들 갱년기 장애를 극복하는데 되게 좋은 걸로 알려졌었고 굉장히 뭐 크게 이제 뭐 굉장히 많이 팔리다가 2015년에 좀 악재를 겪으면서 곤란을 겪었지만 최근엔 다시 또 살아나고 있는 그런 이제 얘기도 한데요.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자원수 적다고 하지만 이 적은 것 중에서 이미 100년 이내에 다른 나라로 퍼져가서 오히려 그 나라에서 개발돼 가지고 그 나라에서 크리스마스 추리로 구상나무인데 우리나라 고유의 식물인데 우리나라 거 있어요? 네. 우리나라 지리산 꼭대기, 한라산 꼭대기 이런 데 겨우 이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보존해야 될 그런 식물인데 이런 것들이 외국 나가서는 오히려 종자가 개발이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추리로 뭐 엄청나게 팔려지고 있어요. 역으로 들어오는 식물들도 이런 것처럼 나가는 것도 이제 유출을 더 이상은 못하게 잘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들어온 자원들 해외에서 들어온 자원들 지금 우리나라 아까 나고야 의정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1992년에 국제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 생물 다양성 협약 이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재배되고 사냐에 있던 식물은 우리나라 식물처럼 취급을 해도 돼요. 그럼 그 전에 들어왔던 우리 다른 나라 고향인 식물들도 외래 식물이라고 배척하고 물론 보호해야 될 그런 생태를 위협하는 식물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가치가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죠. 거기에 백수호, 가짜 백수호 사건으로 이제 문제가 됐던 이여부 피소라고 하는 요 식물 자원도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30년 이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저는 보존해야 될 그런 자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이제 생각을 또 하고 저희 랩에서 이런 식물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네네. 천천히.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 내용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연구실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인삼에 대한 유전체 연구에 대해서는 세계 독보적인 그런 이제 그 성과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삼의 유전체를 완전히 해독했고 또 지금은 더 좋은 걸로 이제 만들고 있고 인삼하고 유사한 식물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삼 외에 아까 이제 당귀도 말씀드렸는데 당귀처럼 혹은 아까 백수호 말씀드린 백수호처럼 그 다음에 여기는 방풍이라고 하는 방풍나물 식방풍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고향인 식물 중에 개발할 가치가 있는 그런 식물들을 발굴해 가지고 다양성 연구도 하지만 저희는 그런 식물들을 우리나라 전역에서 수집해 가지고 우리 수원 농장에서 키우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어떤 걸 더 개발해서 종자로 개발해서 농민한테 보급할지 이런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더불어 유전체를 해독하는 그런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방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방풍인데요. 방풍나물 혹은 뭐 이렇게 차로도 이용할 수 있고요. 이제 방풍하고 비슷하게 이게 식방풍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방풍나물이고요. 우리나라 고향인 우리나라 또 고향인 해방풍도 있습니다. 이건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이고요. 중국에는 또 진짜 방풍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개의 식물이 뒤에 방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분류학적으로는 또 완전히 틀린 식물입니다. 다른 식물이에요? 네. 그래서 좀 이름 가지고 오해하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식방풍인데 식방풍 같은 경우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회식할 때 지금 여기 저희 학생이 방풍을 쌈 싸가지고 삼겹살이랑 같이 먹고 있는데 회식 때마다 저희는 방풍을 같이 회식을 하고 있습니다. 방풍을 구워 먹기도 하고 쌈 싸 먹기도 하고 뭐 나물을 해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 뭐 울릉도 포함해서 전 역에서 방풍을 수집해가지고 수원 농장에서 이렇게 키우면서 더 좋은 방풍을 개발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유전체 연구 이런 거 하고 있고요. 또 백수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백수호도 전국에서 수집을 해서 저희가 수원 이 포장해서 이렇게 이제 각 팻말마다 다른 소스, 다른 지역에서 수집된 그런 자원들. 그래서 이것들을 심고 가을에 이제 수확하고 유전체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유전체를 완전히 해독하고 밝히는 연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아까 다양한 거 수집했는데 이것들을 동일한 조건에서 재배를 했는데 이것처럼 엄청나게 수량도 틀리고 안에 들어있는 약 효능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맛도 틀리고. 그러네요. 그래서 더 좋은 것도 개발하고 독특한 효능을 가진 걸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3월 달에 영월에 있는 네. 이 약초 캐시는 요 분이 네네. 영월에서 지금 이 크기가 짐작이 가세요? 이게 소주병하고 비교를 네. 해보시면 돼요. 에프킬라랑 소주병이 이렇게. 네. 와. 20kg, 한 10m 되는 어떻게 뭐, 봤죠 이걸? 그 소위 이제 음. 신만이 분들이 이 100년 이상 된 정말 거대 백수다라고 하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놀라면서 저희가 요 식물에 대한 연구도 좀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네네. 백수호랑도 틀려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들어왔던 그 중국 백수호랑도 좀 틀리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어떤 자원으로의 가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유전체 주권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유전체를 해독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을 했고요. 이 식물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방법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백수호가 2015년에 가짜 백수호 사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봤는데 그걸로 인해서 큰 오해를 받고 백수호가 마치 독이 있는 식물 아닌가, 아니면은 그걸 만들었던 회사가 그런 나쁜 짓을 한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다 풀렸습니다. 사실 그러지 않았고 검찰에서도 불기소하면서 무혐의 처리 처분됐고, 그다음에 작년서부터는 유한양행에서 또 이 제품을 백수호 제품을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백수호 산업도 정말 우리나라 그린바이오 산업을 위해서 좀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삼에 대한 연구를 하는 시간이 너무 아, 저 괜찮습니다. 네네네. 사실 제일 다들 두근두근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게 이 부분이 아닌가. 예. 네네. 그러게요. 산삼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삼이 왜 신비할까요? 산삼은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두릅나무과. 두릅 잘 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두릅하고 제일 가까운 식물이 산삼이에요. 오. 근데 이제 인삼 그러면은 인삼 우리가 6년을 키워야지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인삼 종자를 따려고 그러면은 씨를 얻으려면 4년을 키워야 돼요. 그만큼 수명도 오래 걸리고 연구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모든 유전 연구 공부하셨다니까 유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교배에서 그 다음 세대 종자가 그렇죠. 빨리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4년 걸려서 종자를 얻을 수 있다라고 유전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인삼 연구하는 사람은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모자라거나 멍청하거나 그럴 겁니다. 그 일을 제가 했는데요. 이 일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중국이 우리나라는 인삼 그러면은 코리안 진생이라고 부르지만 중국 사람들은 차이니스 진생이라고. 그리고 중국 과학자가 한 12년 전에 저한테 오더니 양 교수 너 유전체 연구하는데 인삼 하려고 한다면서 인삼 어려우니까 우리가 할게. 너는 결과만 가지고 활용해 그러더라고요. 허허. 그것도 미국에 있는 큰 학회에서.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오히려 제가 더 빨리 시작하고 중국보다 더 훨씬 더 빨리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었었는데 사실은 저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어려운 식물이기 때문에. 그쵸. 네. 네. 벼랑 비교하면은 네.
한 10배 늦게 자라요. 10배. 그리고 염색체는 2배 많지만 24쌍이니까 네. 유전체 크기도 한 10배 커요. 와, 엄청 오래 걸리겠는데요? 네. 근데 10배 크다는 얘기는 또 10배 늦게 자란다는 얘기는 10 곱하기 10, 100배보다도 더 어려워요. 와. 염색이. 근데 공교롭게 사람의 염색체가 23쌍이잖아요. 네네. 이 24쌍하고 비슷하죠. 오, 비슷하네요. 유전체 크기도 32억 쌍이에요. 인삼도 35억 쌍 정도 되는데 염색체 수랑 DNA 양이 식물 중에서 사람하고 가장 비슷한 게 인삼이에요. 그래서 인삼이라고 불리나요? 그래서 인삼이 사람한테 좋은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와, 뭔가. 우와. 농담이지만 네. 우연치고 정말 좀 필연 같은 그런 우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식물입니다. 근데 인삼은 정말 산속의 나무 밑에서 음지식물로만 자라야 돼요. 아주 천천히 자라고 또 심지어는 100년 이상 또 자라죠. 그만큼 신비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인삼은 약용식물 중에 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약용 가치가 가장 높은 그런 식물인데 또 우리나라가 고향이죠. 그게 그 고향으로 살아온 게 산삼입니다. 그 산삼이 지금으로부터 200~300년 전에 밭으로 내려간 게 인삼이고 그럼 인삼과 산삼은 사실은 같은 식물이라고 봐야지 되고 제가 유전체 연구를 다 했을 때도 사실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인삼에 대한 유전체를 저희가 한 10년 넘게 걸려서 완성하고 6만 개 정도의 인삼 고유의 유전자를 발견하고 인삼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해내고 그 다음에 인삼을 그전까지는 몰랐었지만 인삼을 그렇게 유전체를 해독하고 봤더니 인삼이 최근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만 년 전쯤에 사배체가 되는 그런 현상을 겪으면서 우리 한반도를 고향으로 이런 빙하기를 겪으면서도 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삼에 대해서 인삼 24쌍의 염색체를 한 개 한 개 구별하는 식별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저희 랩에서 개발했고 저희 그러니까 저희 랩이랑 그다음에 그 삼육대학교 김현희 교수님이랑 공동으로 이런 부분을 밝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만 이런 인삼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우리 인삼과 비슷한 미국 인삼이 있어요. 종이 틀려요. 그다음에 이런 염색체가 우리랑 반밖에 안 되는 12쌍을 가지고 온 이런 인삼 같지 않은 인삼. 뿌리는 거의 뭐 인삼 같지 않죠. 근데 이파리는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 종들에 대해서 제가 유전체 연구를 해서 이 식물 종들의 유전적인 관계에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이런 스토리를 또 다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을 구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구하는 것 자체가 막연했는데 베트남 연구자들이 저한테 SOS가 왔습니다. 베트남 인삼 이런 게 있는데 산에 1600m, 1800m 이런 산악 지역에 있는데 1kg에 400만 원, 500만 원 해요. 비싸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랑 비슷한 인삼종 가짜가 막 판매가 되고 있고 이거를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 이런 거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 개발하는 방법을 모르겠으니 저한테 SOS를 해서 제가 이제 여기 베트남이 쭉 길게 늘어져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 친 요 산 꼭대기까지도 다 제가 가봤습니다. 가서 이런 다양한 자원을 수집하고 이 식물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베트남 밑에는 없고 진짜 이 산 꼭대기만 있어요. 1800m 이상 이 산 꼭대기. 여기 더운 지역에서 있는데 더운 데는 못 살고 더운 지역 중에서도 서늘한 지역에서만 살고 또 얼음이 오는 겨울은 또 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 지역에서만 이제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었고 이런 인삼 종간에 식별하는 방법 이런 걸 저희가 다 개발해서 그 베트남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또 인삼 우리 고래 인삼으로 되돌아오면은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지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열매가 다 인삼 열매예요. 이게 다
산삼 열매입니다.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이는 요 왜 안 열리죠? 저기 보이는 요 작은 열매가 되게 인삼의 어린 열매입니다. 좀 드셔보세요. 그럴까요? 예. 요런 열매가, 근데 저기 보이는 것처럼 이 열매가 저렇게 익으면 저렇게 빨갛고 노랗고 자주색이 되는데 이거는 아주 어린 열매 상태를 따서 잘 씻고 팝콘 튀기듯이 튀기고 어떤 분이 이거를 제품만 알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거를 제가 좀 많이 선전도 하는데요. 맛있는데요? 맛있죠. 네, 고소고소하고 그리고 차로 먹어도 정말 쌉쌀하고 좋습니다. 되게 네. 그래서 이것처럼 인삼에도 정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인삼의 대표적인 거는 이런 자색 열매이지만 이런 노란 열매, 금빛 열매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들이 원래 우리나라 산야의 다양성으로 있었고 이것들을 또 골라가지고 더 좋은 거를 균일하게 만드는 품종화 단계 이런 품종화 연구를 거쳐서 이제 좋은 품종들이 개발이 되고 이미 우리나라에 한 30개 이상의 균일하게 또 우리나라 종자관리소에 등록이 된 오피셜한 품종이 30개 이상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0개 품종들은 어떤 거는 잘 자라고 어떤 거는 수량이 좋고 어떤 거는 모양이 좋고 어떤 거는 약효 가치가 높은 경우 있고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이거 제가 빨리 먹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삼을 개발하는데 저희가 유전체를 해독한 연구 인삼의 32억 쌍의 DNA 정보를 다 밝히고 24개의 염색체 위에 이 유전자 서열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다 밝혔습니다. 밝힌 정보를 가지고 인삼을 식별하는 유전자 분석법을 또 수백 개를 개발해서 수백 개를 적용해서 이런 각각의 인삼 품종 이거는 제가 러시아에서 산삼을 러시아에 직접 갔을 때 어떻게 구할 수 있어가지고 이걸 따와가지고 또 같이 분석을 하고 또 산양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함양, 홍천, 평창 이런 데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 이런 산양삼 혹은 산삼 이런 것들도 같이 유전자 분석법을 적용해가지고 이것들을 바코딩하는 거죠. 일일이 각각의 품종 혹은 산삼의 DNA 정보 프로파일링을 해서 얘가 어떻게 차이가 났고 어떻게 유사하고 이게 정말 산삼이라고 해도 될 건지 아니면 품종 중에 얘랑 비슷한지 이런 카테고리를 만드는 이제 바코딩 시스템 이런 거를 또 개발해서 인삼을 개발하는데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삼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약용 가치잖아요. 그렇죠.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약용 물질입니다. 그 우리나라 인삼에는 한 50개 이상의 진세노사이드 종류가 있다라고 각각의 진세노사이드가 또 독특한 효능들을 가지고 있고 그게 다 모여지면 정말 만병통치처럼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내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팻말 각각의 인삼의 품종들이 다른 진세노사이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품종마다 다른 용도를 가지겠죠. 그러니까 진짜 인삼도 명품화가 되려면 저는 요 품종을 가지고는 A라는 제품으로 가고 요 품종을 가지고 B라는 제품으로 가고 요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런 기반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에 있는 유전자도 저희가 다 밝혔고 모든 바이오케미컬 프로세서 이런 것들도 밝혔고 이거를 품종 간에 비교를 했더니 정말 품종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함양 자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더 좋은 인삼 종자를 개발하는 연구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뿐 아니라 인삼 아까 두릅나무 과에 속한다 그랬는데 두릅 이런 오갈피나무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전칠삼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저희가 수십 종을 같이 유전체 연구를 비교를 했어요. 또 땅두릅도 있고 따두릅이라고 하는 또 식물도 있습니다. 이게
오타가 아니고 전혀 틀린 식물이에요. 이런 식물들을 다 포함해서 연구를 했더니 이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오른쪽처럼 인삼하고 미국삼은 한 100만 년 전에 헤어졌고 그 다음에 이 인삼하고 미국삼은 그 헤어지기 전에 약 200만 년 전에 사배체가 되는 현상을 겪으면서 아까 베트남삼은 겨울을 못 난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빙하기도 겪고 살아남을 수 있는 월동 능력을 가진 식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한반도가 고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 네. 아까 말씀드린 이배체, 베트남삼 이런 것들은 염색체를 12쌍만 가지고 있고 얘네들하고는 한 300만 년 전에 분화가 됐고 한 800만 년 전에는 두릅이랑 분화가 됐고 한 1000만 년 전에는 오가피, 가시오가피 혹은 뭐 팔손이 아이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당시에 분화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진화의 비밀 이런 것들도 캐고 있고 저희가 인삼은 또 보면은 인삼에 6만 개 유전자가 있지만 인삼의 지놈이 아까 벼에 비해서 한 10배가 크다 그랬잖아요. 그 큰 이유가 뭘까? 안에 봤더니 우리가 소위 맥클린톡이 트랜스포존 전이인자 점핑 유전자라고 했던 그런 트랜스포존이 인삼 내에는 너무 많더라. 엄청 많더라. 그 많은 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또 분석을 해서 답을 찾았고요. 종합적으로 요약드리면은 전 세계 인삼종은 약 16종 정도가 분포하는데 우리가 인삼 그러면은 우리 한반도에 있는 고려 인삼, 미국에 있는 미국 인삼, 그 외에 이배체 인삼종들은 히말라야산, 베트남 요 1800m 이상 산 꼭대기에 자라고 있습니다. 더운 지역에. 여기 한 10개 이상의 종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제가 상상하건대 약 1000만 년 전에 한 800만 년 전에 그 사이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아시아 전역에 이 인삼의 어떤 그 모태가 되는 인삼의 어떤 기원이 되는 식물종들이 쭉 분포했고 그 중에 어떤 하나가 또 미국으로 이주를 했고 그 다음에 한 200만 년 전쯤에 빙하기, 간빙기 막 이런 아주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 대부분 이배체 종들은 여기서 멸종했는데 두 개 간에 교잡이 되면서 사배체가 되고 그러면서 월동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게 이제 한반도를 위시해서 이 지역에 우리 고려 인삼의 모태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또 한 100만 년 전에 이제 이주하면서 미국 인삼의 기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인삼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그거의 어떤 모태도 저는 이제 고려 인삼이 모태가 되었을 것이고 이제 고려 인삼이 이제 한반도 동북아시아 이 빙하기, 간빙기 요 시기에 이제 어떤 자연적인 진화를 통해서 태동되었지만 정말 우리나라 중심으로 이제 우리 이 모체가 되면서 우리 한반도의 어떤 상징과 같은 그런 식물로 자리 잡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인삼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으로는 뭐 요약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인삼에 대한 뭐 이런 정도로 인삼은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식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유전체 연구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체 연구를 통해서 쉽게는 또 바코딩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유사한 종을 식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가공이 되더라도 얘가 진짜 고려 인삼인지 미국 인삼의 씨인지 이런 거를 뭐 금방 알 수 있고 가공이 많이 되더라도 알 수 있고 그렇거든요. 유전체 연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활용이 될 수 있고 이것들이 또 이용이 되면은 우수한 품종 종자를 개발하는데 획기적으로 빨리 요 시기를 줄일 수 있고 이제 발전시킬 수가 있다. 그걸 통해서 맞춤식 종자가 어떤 그린바이오 산업의 소재로 산업을 부흥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끌은 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알차고 되게 재밌는. 지금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실시간 질문이 조금 이렇게 있는데 실시간 질문을 짚고 좀 넘어갈까요? 아니면 예, 뭐 어떻게 좋습니다. 한 5분 정도만이라도 한번 네. 짚어볼까요? 네. 네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저 아까부터 되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위에서 두 번째에 나노님이 교수님 그로인삼의 사배체가 된 원인이 우리나라 사계절 기후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부터 사배체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사배체가 되는 거는 동물에서도 거의 없는 현상이에요. 동물은 사실 이를테면은 사배체가 되는 기작을 보면은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교잡이 되면 라이언이 되잖아요. 라이거, 네. 타이온 뭐 이렇게. 네. 근데 걔네들은 사자의 염색체 한 쌍, 한 개, 한 카피, 호랑이의 한 카피가 있어서 반반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생식 능력이 없어요. 맞아, 왜냐하면 없어요. 이 페어링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살짝 어긋나요. 오. 근데 이것이 둘 다가 두 배가 되면은 이거 호랑이도 쌍이 되고 사자 것도 쌍이 되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 사배체예요. 근데 타이어는 라이거는 그냥 반반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식 능력이 없는데 식물은 그렇게 됐다가 환경으로 자라는 과정에 얘네들이 두 배가 되는 현상이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환경이 그냥 단순한 사계절 이런 거에서도 물론 만들어질 수 있는데 굉장히 급변하는 환경 변화. 빙하기를 겪었다가 지구가 막 더워지는 그런 변화. 요럴 때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전 지구상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런 게 많이 겪었던 시기. 큰 기후변화 시기. 시기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고, 뭐 인삼에서만의 그런 변화가 아니라 많은 식물들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사는 앵무새님이 교수님 인상의 품종에 따라서 다른 화학 성분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성분의 비중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라는 화학 성분 뭐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진세노사이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진세노사이드 종류가 뭐 한 50가지가 있는데 걔네들이 완전히 다른 놈이 나온다 라기보다는 그 50개의 프로파일에 어떤 거는 A가 많은데 어떤 품종은 B가 많거나 어떤 품종은 D가 많거나 요런 이제 변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삼 그러면 대체로는 비슷하죠. 비슷한데 더 딥바인에서 들어가면은 A라는 화학 성분이 많은 품종, D라는 화학 성분이 많은 품종. 요런 이제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되게 질문이 되게 많은데 저희 시간상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톤볼륨이 대멸종대 다양성도 증가했군요. 사실 뭐 그런 변화로 상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가 동물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멸종을 많이 초래했는데 식물에 있어서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그 과정에 사배체가 되면서 사배체가 되고 나면은 이제 막 믹싱되고 새로 리콤비네이션 되면서 훨씬 더 다양성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기작을 식물에 있어서 진화의 어떤 근본 원인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바이올로지에서 진화를 얘기할 때 찰스 다윈을 얘기하잖아요. 저는 식물 진화의 기본 메커니즘을 정말 잘 말씀하신 분은 오히려 우장춘 박사님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장춘 박사님의 종의 합성 이론을 말씀드렸잖아요. 배추과 식물 6개를 서로 염색체를 카운트해가지고 배추하고 양배추, 배추는 10쌍을 가지고 있어요. 양배추는 9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노란 십자가 모양의 꽃을 피는 또 이걸 봤더니 유채라는 게 있었는데 걔는 19쌍을 갖고 있어요. 유전체를 다 완전히 해독해 봤더니 배추에 10개,
양배추 9개가 고스란히 들어있더라는 거죠. 오. 자연 상태에서 그게 만들어졌어요. 배추하고 양배추가 분화된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400만 년 전쯤에 이렇게 분화가 됐는데 지금부터 한 10,000년 전에 이 두 개가 또 자연 상태에서 합쳐졌어요. 그게 이제 사배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물의 어떤 진화의 큰 원동력은 사배치 현상. 그걸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밝힌 사람은 우장춘 박사입니다. 정말 진화에 있어서 큰 업적을 식물에 있어서 이제 세우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식물이 적응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냐고 저희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빠른가요? 그러니까 빠른 거라기보다는 진짜 이제 저 변화는 사실 수백만 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은 사배체가 되고 나면은 우리가 라이거 얘기했지만 디펙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디펙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걔도 대부분은 퇴화되거나 적응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렇지만 아주 불량한 환경에 오래 지속되고 대부분은 정상적인 것들은 다 죽었는데 걔네들이 어떤 극복하고 살아남을 어떤 힘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수년이 될지 수십 년이 될지 이런 과정 속에서 걔가 다시 서바이벌 하면서 이제 그 힘을, 파워를 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리고 적응하게 되면은 얘가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적으로 무점하는 그런 형태로 진화해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속도의 문제기보다는 적응 다양성이 크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되게 엄청 많은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아쉽네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강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해봤는데 좀 소감이 어떠셨어요? 엄청 긴장하고 사실은 뭐 저는 그 외국에서 수백 명 강연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 눈을 보면서 하는 강연인데 지금은 사실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걸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 뭐 사회자님 편하게 해주신 덕분에 또 여러분하고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제가 두서없이 하면서 시간 안배 좀 잘 못하고 질문 받을 시간이 좀 늦어져서 적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다음번에 또 한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도 잘 안배해서 좋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아마 정보를 더 많이 들은 게 더 값졌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연해주신 양태지 교수님께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토요과학 강에서는 만족도 조사, 수강 인증 과정, 후기 이벤트 작성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설문조사가 있는데 더 좋은 강연을 위해서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토요과학 강연은 다음 주 토요일 10월 23일 미래에너지와 세라믹 그리고 연료전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